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강관우고요. 저는 이혜윤입니다. 네, 유럽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 주가가 24% 빠졌습니다. 사우디 내셔널뱅크가 유동성 공급을 거부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전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발생한 은행 이슈가 이 유동성 이슈잖아요. 이게 이제는 대서양을 넘어 유럽까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상당히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촉각을 곤두세우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이제 국지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고 유동성 리스크에 국한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아직 시장은 잘 견디고 있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다우존스나 뭐 유가 이런 쪽도 같이 빠졌지만 수익률이 빠지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은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엇갈린 이렇게 등락을 보였고요. 오늘 장도 우리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오늘 하루 장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일 좀 불안한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는 요즘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관우의 증시 8과 함께 하신다면 마음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 증시 8과 함께 하시면서 힘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챗GPT 뭐 버전이 높은 거 4.0 나왔죠. 그래서 저 사람들의 관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런 유동성 장세 그리고 이 변동성 장세에서 좀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식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챗GPT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이게 과연 성장주인가 가치주인가 궁금했는데 한번 그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AI 대 인간, 저희가 챗GPT에게 물어본 질문은 바로 삼성전자,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자,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투자해 오신 분들도 사실 이 질문을 좀 놓치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챗GPT는 어떤 답변을 내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삼성전자는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장주다라는 이야기를 챗GPT가 내놨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이런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치를 볼 때 그리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주식을 우리가 가치주라고 할 때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이기도 하다라는 대답도 이어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성장주이면서 가치주다라는 이야기인데 성장의 방점을 찍을 것이냐 또는 안정의 방점을 찍을 것이냐 그 초점에 따라서 성장주이냐 가치주이냐 시선은 변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결국에 챗GPT가 또 모범적인 답변을 내놨네요. 네. 경쟁력과 시황 분석 후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얻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챗GPT로부터 모범적인 답안을 얻었다면 강 앵커님의 인사이트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이 챗GPT의 답변, 강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항상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보면서 뭐 답할 정도로 답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를 하면서 짧게 하시는 분도 있고 길게 가시는 분도 있고 이걸 성장주 개념으로 막 좋아질 거다 이렇게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외형 성장은 계속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좀 차트를 좀 보시면은 보시죠. 지금 2010년부터 한 14, 15년 정도의 차트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네. 매출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외형 성장이 있을 수 있고 외형 성장에는 전체적으로 판매 단가가 있고 매출 볼륨 있잖아요. 량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해당이 됐는데 금년에는 조금 작년부터 반도체 가격들이 내려오면서 그리고 중국의 수입도 줄면서 그러니까 가격도 내려가고 양도 줄고 그래가면서 이제 외형 성장이 금년에는 조금 처지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내년에 다시 반등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 구성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이 쓰는데 황인권님도 갤럭시 폰을. 그럼요. 삼성 갤럭시 폰을 제가 쓰고 있는데 네. 이거 뭐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요새 휴대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 성장이 좀 더뎌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고. 모두 갖고 있으니까. 네. 이런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IT, 전자기기 모두 사용되고 있는 그게 또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도 뭐 우리가 반도체 강국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디램이야 뭐 전 세계 업체가 3개밖에 없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에서 수입이 생각보다 줄어 있어요.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IT 애들이 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이 자꾸 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리오프닝을 하면서 스마트폰 수요가 다시 좋아질 거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스마트폰 교체를 못 했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좀 리오프닝이 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도 많이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반도체 수요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기대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은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좀 좋아지면서 좀 회복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고 또 뭐 가전이 있어요. 가전 오래됐잖아요. 요새 뭐 OLED TV 뉴스들이 계속 나오던데 네. 어쨌든 외형 성장은 이제까지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좀 더딜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익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15년 수치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감가상각 때문에 들쑥날쑥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EBITDA라고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을 좀 더해놓은 숫자여서 일회성 비용들이 네. 좀 제거된 숫자라 우리가 더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뭐 80조 이렇게도 나오는데 안 나오면 뭐 60조도 이렇게 나와서 변동성이 심해요. 그런데 올라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23년, 금년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요 그림인데 금년의 영업이익 같은 거 파란 줄로 돼 있잖아요. 네. 시장 컨센서스에서는 20조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미리 가 있잖아요. 그죠? 네. 미리 가 있는 거는 근데 하반기부터 반등을 할 거다. 24년 수치 파란 걸로 보면 좀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 고개를 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얘기할 때 삼성전자는 이런 이익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여의도에 있는 그 유명 애널리스트 삼성전자를 아주 오랫동안 커버한 애널리스트한테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좀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이익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위로 10% 밑으로 10%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전 세계 유동성이에요. 삼성전자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럴까요? 근데 주가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유동성 때문에 뭐 바스켓으로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선행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의 흐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제조업 미국이 제일 먼저 가고 네. 반도체나 가전, 스마트폰은 뒤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먼저 돈의 흐름에 따라서 수급은 왔다 갔다 하고 주가가 거기서 더 결정이 많이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는 이익이나 이런 게 따라간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선행지표나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이익은 지금은 내려가고 있지만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는 뭐 바닥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다음 이제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PER 이런 것도 보지만은 네. 이런 큰 주식들은 PBR, Price to Book, 장부가 대비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채널 안에 갇혀 있어요. 제일 높게는 1.9배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죠. 파란 제일 상단에 있는 선이. 네. 제일 밑에 있는 빨간 선은 2015년에 0.8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 진폭이 한 1.5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익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10%? 밑으로 10% 뭐 이 정도라고 볼 때는 나머지의 주가 흐름은 결국은 돈의 흐름이나 미국 경기의 흐름, OECD 경기의 흐름 이런 것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차트를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그 삼성전자를 열심히 커버를 하잖아요. 네. 전 세계 뭐 수십 명, 뭐 100명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커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를 다 평균한 지금 목표 주가가 지금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계속 내려왔어요. 작년 내내. 그러네요. 네, 작년 내내 내려와 있잖아요. 이제 금년에 조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괴리율도 같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만 이 괴리율 평균을 제가 내보니까 네. 35%예요. 어. 제가 이렇게 상단에 제목으로 써놨는데 네. 35%라 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 말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아. 미안하지만 그래서 항상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이제 할인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투자 팁을 하나 드리면 아까도 지나가면서 언뜻 얘기를 했지만 바닥은 좀 친 느낌이다 이런 분위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단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아까도 우리가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행 이슈가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도 우리가 좀 지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펀더멘털 이렇게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숙제와도 같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를 언제쯤 잡아서 언제쯤 팔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더 오래 들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챗 GPT의 한마디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챗 GPT의 한마디는 삼성전자 성장주이면서 가치주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자, 강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좀 오늘의 챗 GPT의 한마디를 요약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봤잖아요.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익들이. 그래서 저는 성장주라기보다는 경기순환주에 가깝다. 그러니까 경기순환주. 우리가 뭐 철강화학도 경기순환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치주로 좀 저는 이제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네. 챗 GPT는 성장주와 가치주 모든 측면에 집중을 했다면 역시 인간 대표인 강관우 앵커님께서는 또 아는 분들에게 전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챗 GPT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까지 활용을 하셔서 이제 삼성전자는 경기 민감주로서 가치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AI 대 인간 만나보셨습니다. 네, 장 시작 전 챙겨보면 좋을 리포트 여러분들께 챙겨드리는 이혜은의 이건 꼭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증권가에서 집중을 했는지 리포트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파란불로 장을 마무리했던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만큼 좀 요즘에 SK 하이닉스에 갖고 있는 시선들이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SK 하이닉스 과연 바닥이 어디일까? 이 부분에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리포트 제목도 그 부분을 인식을 했는지 바닥 벗어날 때 최고의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보면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더욱더 큰 폭으로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전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2분기는 어떨 것인가? 를 살펴봐야 될 텐데 2분기에도 업황은 계속 부진할 것이고 더불어서 제품값 하락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다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부분, 주가의 반등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인가? 주가의 반등을 위해서는 재고 부담을 일단 낮추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SK 하이닉스가 재고 규모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 텐데요. 상반기 중에 감산 규모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기 때문에 업황이 돌아섰을 때 SK 하이닉스 퓨어 메모리 업체로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리포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메모리 업황 악화로 2023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4.2조 원, 4조 2천억 원가량의 영업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SK 하이닉스 어제 주가를 끌어올린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리포트에 따라서는 5조 원 넘게 가늠하는 증권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업황이 다시 업사이클 쪽으로 돌아선다면 메모리 반도체 주요 영위 사업 기업으로서 높은 멀티플 상승에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점이 어디일까? 2023년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연중에 계속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와 있었는데요. 당장 올해 2분기만 해도 영업 손실 2조 9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시장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량을 얼마나 줄여나가는지인데 상반기 중에 웨이퍼 투입량을 30%가량 감소시킬 걸로 보이고 있고요. 감산 규모 역시 점차적으로 더 확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의견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 SK 하이닉스 그렇다면 계속 일단은 2분기까지 안 좋다는 건데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요.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입니다.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2023년 BPS의 과거 또 업턴 밸류에이션에 해당하는 목표인 PBR 1.6배를 적용해서 산출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먼저 종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과자 많이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월부터는 플러스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리온을 표현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이른 명절 여파 이 부분을 왜 체크하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에 소비되는 과자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친구에게 또 조카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과자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른 명절 이 부분이 오리온의 실적에는 안 좋게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에 이른 명절로 인한 공백 이후에는 모멘텀이 점차적으로 강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리포트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 실제로 목도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따라서 원가 부담은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이 부분도 오리온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시장의 점유율이라던가 생수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의 카테고리 그리고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 확장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역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좀 오리온 더 살펴보면요. 2월 국가별 매출이 전 지역에서 성장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전 지역에서 매출이 성장을 했고 특히 러시아에서 51%가량 큰 매출 상승이 확인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양호한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에서의 영업이익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에서도 우위지만요. 가격 인상 없이 제품 경쟁력만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를 보이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가 부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부터는 중국의 또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도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올해는 중국 춘절, 명절 빠르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1월 부진, 특히 1분기 실적 부진이 불가피했지만 2분기부터는 모멘텀 강해질 거고요. 자, 따라서 오리온 지금 사요? 어떻게 해요?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여전히 당연히 매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내수 소비 경기 회복세에 있고요. 곡물 가격 안정화, 원가 부담 완화됐고요. 실적 개선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네, 강관우의 증시8 계속해서 이어가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장을 열기 전에 지켜보면 좋을 뉴스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늘의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또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헤드라인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오늘 헤드라인이 SK온에 관한 얘기, 즉 이노베이션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네. 그 SK온이 볼보하고 이제 전격 회동을 했다. 어제 갑자기 이제 전격으로 볼보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최고 경영진 7명이 만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한 40분 정도 회동을 했다 그러는데 이번 주에 있는 그 인터배터리 2023에 왔습니다.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현재 그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 이 전시회에 관해서 많은 그 전기차 업체들도 지금 같이 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뭐 그 관련해서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실 때 하실 텐데요. 인터배터리 2023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국내 유수의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기업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있기 때문에 많은 기술력들이 새롭게 공개가 되고 있고 신차도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규 소장님께서 과연 이 소식을 어떻게 좀 짚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일단 오늘 헤드라인 뉴스 요약을 간단하게 해본다면 결국에는 SK온과 볼보의 만남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김성규 소장님께서 이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뭐 어떤 내용들이 오갔고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볼보가 각형 배터리를 SK온하고 이제 어느 정도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인데. 네, 각형 배터리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썼는데 이제 각형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완성차 업체에게는 좀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관심을 두는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게 원래는 이게 삼성 SDI가 그전에 이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던 그런 업체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SK온하고 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K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경쟁을 붙이고 또 그만큼 합종 연행이 심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구조 개편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뭐 LG 엔솔과 손잡았던 GM 같은 경우도 삼성 SDI와 손을 잡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SK온과 또 볼보의 CEO의 만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오갔을까요? 네,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는 가장 그 핵심인 게 역시 각형 배터리인데 네. 우리 차에는 이런 모양의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여기에다가 맞춰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게 아마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각형 배터리의 수요는 더 늘어나니까 결국 거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글로벌 경쟁도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어느 정도는 흐름이 원통형 배터리로 가는 듯한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원통형 배터리와 각형 배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원통형 배터리는 수율이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량 생산을 할 때 그때 훨씬 그 불량률이 굉장히 낮고 금방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네. 각형 배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지금 폼 팩터라 그러죠. 모양이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수율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약간 불이 날 수 있어요. 좀 불안정하다라고 네, 그렇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SK가 이번에 과연 얼마나 안정적인 제품을 냈는지가 관건인데 이번에 인터배터리에 그거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들이 하나씩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각형뿐만이 아니라 뭐 파우치형, 뭐 이번에는 초소형 배터리도 또 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SK온의 각형 배터리의 특징이 지금 혹시 공개된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보시면 원통형이 원래 자사에 있었습니다. SK 네. 이노베이션이 그러니까 온으로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데 해외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18분 만에 80%까지 완충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각형 배터리는 그거보다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그 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핵심은 고속 충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구조는 원통형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각형 배터리가 점차적으로 더 크게 확대가 되면서 적용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그 테슬라가 4680 배터리 표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파나소닉이라든가 이런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완성차 업체들은 그러면은 이 원통형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결국은 자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는 결국은 조금 수율은 불안하더라도 각형으로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그 용량을 맞추고 그만큼 그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을 좀 더 중점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SK온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을 내세웠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뒤쪽에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루시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업 상당히 화제가 됐던 기업이잖아요. 이번에 루시드 에어 고급 나름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하던데 혹시 뭐 루시드 에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한 대에 20만 달러가 넘어가고요. 그래가지고 전기차 부문에 거의 롤스로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점은 이번에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 부스를 가시면 직접 타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시승만 가능한 거죠? 시승만 가능하고요. 몰고 나가시면 곤란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말고도 포드 머스탱 마하 2도 역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여기 이제 삼성 SDI는 이번에 그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이제 여기다가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은 전기차 업체에서는 그만큼 더 그 상용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굉장히 그 점수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기차 바이어들이 SDI에 굉장히 많이 갈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차세대 그 전기차 부문의 배터리에 대해서 이번에 선점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국내 유수의 배터리 기업들이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는 계속해가지고 안정성이 좀 문제가 되고 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데 비해 가지고 그만큼 불이 나기 쉽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는 결국은 여기에 있는 그 전고체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전해질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액체에 가까운 거죠. 액체였어요. 네. 그 액체에 가까운 겔형이었는데 네. 이것들을 이제 그럼 완전히 전고체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가 좋은데 안정성도 생기지만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상관없이 이제 보통 이제 추워지면은 이제 주행 거리가 줄어들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점이 또 다른 장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고체에 그만큼 완성차 업체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또 뒤쪽에 SK온이 지금 현재 인터 배터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부스가 나오고 있는데 SK온의 각형 배터리가 이거군요. 네, 지금 현재 그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자료는 요거고 실물은 이번에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성교 소장님은 가보시진 않으셨죠? 오늘 갈 거예요. 오늘 가기로 네. 해주셨으니까 또 다음에 저희 출연해 주실 때 어떠셨는지 소감도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현재 인터배터리 2023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특히나 주요 기업들의 성과들 그리고 기술력들 함께 화면으로나마 짧게 만나봤는데 또 실제로 가면은 시승도 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인터배터리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배터리 점유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어떻게 좀 각 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경쟁 상대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그 생산국이고 또 소비를 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다음 더 중요한 것을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 자료를 잠깐 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로 현재 2위로 도약한 게 비아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CATL인데 이제는 거기에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바짝 추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를 보면은 LFP 배터리, 즉 인산철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경쟁하는 구도였는데 이제 여기서 비아디가 2022년도에서 다시 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선 거의 7% 이상의 점유율이 지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갑자기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에 이 점유율이 뒤집어진 것이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즉 그만큼 이제 그 중국 내에서의 생산이 그만큼 늘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어떻느냐 했을 때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1위, 그다음에 CATL이 거의 근소하게 들러붙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파나소닉이 테슬라 덕분에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덕분에 3위를 차지하고 네. 그 뒤로 이제 뭐 삼성 SDI나 SK온이 바짝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현재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테슬라에서 이제 비아디로부터 공급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신가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는 네. 게 저는 일단 처음에 테슬라가 이 LFP로 바꾼다 그랬을 때 저거 오래 못 갈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가장 큰 이유는 무거운데 오래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네. 그런데 이거를 4680 배터리에다 적용을 해서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건 이 성능이 더 안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자연스러운데 과연 어느 업체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자료를 잠깐 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앞으로 그 리튬이 물론 올해는 상당히 채굴이 많이 되고 생산이 많이 되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배터리 공급망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원자재 채굴부터 해서 가공, 그다음에 소재 제조부터 쭉 내려가고 재활용까지 이렇게 6단계로 이런
프로세스 정확히 해서 이런 과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5단계까지는 항상 완전히 다 만들었는데 6단계 네. 즉 폐배터리 재활용에서는 상당히 지금 답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야 되거든요. 그 부분 왜 답보를 하고 있나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 즉 건식하고 습식 기술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건식은 잘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던 폐배터리를 가져와서 부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분류하는 건 잘 돼 있는데 네. 문제는 이 분류한 것에서 거기에 있는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소재들을 다시금 원래대로 해서 환원시키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환경 오염을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네. 폐배터리가 그래도 환경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상당히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정말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뜯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 뉴스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또 머리가 아파옵니다. 김성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모두가 다 아시는 게 이제 크게 K 배터리 3사 정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네. 자,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우선은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은 완성차 업체에 들어가는 K 배터리 3사.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나 포스코 엠텍 같은 이 포스코 계열사들이 지금 리튬에 관련해 가지고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분리막하고 전고체 관련된 그 부문들이 앞으로 뜰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기차 부문 오늘 기사에도 보셨듯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리막 관련된 주를 좀 보실 것 같으면은 이제 여기 SKIT부터 해가지고서 쭉 나오죠. WPC, 그다음에 SK 리치 패밀리, SB 리치 패밀리나 대한유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고체 관련주는 역시 이제 보면은 이 삼성 SDI, 그다음에 이수화학. 그리고 CIS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LG화학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부스를 가시게 되면은 리튬 황 배터리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그런 배터리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더 발전했는지 그걸 좀 더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규 소장님께서 주목을 하고 계신 이유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 중요한 게 이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의 기술이 한계에 왔거든요. 네. 그럼 이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리튬 이외의 다른 다른 소재를 가지고서 충분히 이 리튬만큼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든가 네.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를 이용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주행 성능을 거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즉 분리막하고 그다음에 이 전고체 관련된 부분이 강화가 돼야지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후에 갈 것들이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성일 하이텍이나 IS 동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 이런 것들이 또 가고 또 이제 포스코 화학이나 이번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번에 부스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다 한번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현재 상당히 과열됐거나 아니면 픽아웃을 하고서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는 잘 파악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눌림목 파악해서 들어가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여기에서 손실을 보실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충전기. 중요하죠. 충전기하고 관련 인프라 업체들. 예. 그래서 원익 P&E, 그다음 모베이스,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 지금 현재 현대가 EPC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충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대 글로비스 같은 이런 업체들을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충전기 제조라든가 그다음에 이 충전 사업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해외로도 수출이 되고 있고 실제로 원익 P&E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로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사업은 계속해서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와 관련된 섹터들도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만큼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할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 8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코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호준 외환시장분석연구원을 화면으로 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시켜줄 종목 좀 소개를 받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SBB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주제가 조금 많이 엮여 있습니다. 연초 윤 대통령이 직접 12대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발표를 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산업군들이 상당히 많이 탄력을 받고 있죠. 최근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전일장에서 미증시의 반등으로 우리나라 증시 또한 타올라 주었는데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일 국내 증시 또한 아주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이밍 좋게 정부 차원에서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소식 속에서 윤 대통령이 주도하에 경제 민생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경기도 용인시에 국가 첨단 사업단지를 조성하겠다 밝히게 되면서 관련해서 반도체주들의 장 초반 상승이 장 마감까지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반도체를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달리는 주력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단지 후보지인 용인시는 경기도 기흥 그리고 화성, 평택 그리고 이천시와 연결을 해가지고 국내의 초대형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게 된다면은 자동화 공정 또한 분명하게 그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이 관련해서 SBB테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 이슈 그리고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노동력 부족이죠. 이 이슈가 화두가 될 때마다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잠속기 기업은 기존에는 SPG 딱 한 군데가 거의 독보적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BB테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작년 10월 17일 신규 상장을 한 지금 상태에서 SPG와 그리고 SBB테크 이 두 종목 다 저점 대비 많은 상승을 했지만 지금 SBB테크는 상장 가격 대비해서 약 2배의 상승, 저점 대비는 4배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요 근래 트렌드인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그러한 모습과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이 기대감을 품고 달린다는 점이 현재 증시에서는 더욱 주가 탄력을 받기 위해 쉬운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SBB테크는 제작하기가 까다로워서 기존에는 일본에서 수입을 의존했던 이 하모닉 감속기를 자체 제작을 하면서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현재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서 로봇 기업 관련 기업들의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와중에 더욱더 주목해도 될 기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시초가 공략을 하시면 되시고 손절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꾸준하게 수직 상승을 하던 기간을 지나서 현재는 저점 대비 많은 상승을 해온 상태 그리고 기존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딱 나오는 지금의 구간에서 이 구간을 한 번 더 견뎌내 준다면 진입하고 잠깐의 손실은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 이상으로 올라오는 모멘텀을 보여주는 만큼 손절선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이 지지라인 52,000원 선에 지금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탈 시에는 그간에 보였던 낙폭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탈 시에는 과감한 정리가 필수가 되면서 그리고 목표가로는 7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손절선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도달할 수 있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SBB테크 목표가 71,000원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종목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앞서 설명드린 SBB테크에 이어가지고
꾸준한 상승 동력,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로봇이라는 산업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존의 단순 로봇을 뛰어넘어서 현재 저출산과 고임금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존 2000년대에 상징을 하는 주식으로서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탈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효율성의 시대로 전 세계는 접어들고 있죠. 기존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중국 주도의 효율성의 시대에서 이제는 중국의 저임금 메리트도 점점 사라져가게 되면서 중국을 배제하고 패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후 떠오르는 곳으로는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이 대규모 공장이 이전 설립이 되게 되면서 로봇과 같은 혁신 기술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로봇의 수요를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법안은 2차 전지와 친환경 산업에 국한이 되어 있지만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로봇이. 현재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IRA 법안을 가동하게 되면서 공장 자동화 설비 그리고 물류 협동 로봇 설비가 필수가 된 상황이죠. 쿠팡의 경우 이걸 로봇을 적극 도입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의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 대한민국 산업용 로봇의 대미 수출액은 22년을 시작으로 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때가 딱 인플레이션 법안의 가동 시기이기도 하죠. 국내 정책에서도 4월 중으로 첨단 로봇 산업 발표회를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상징적인 로봇 대장주가 시장에서는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징적인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적이죠. 이 올해 초에 삼성전자와 제3자비상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약 589억 원을 투자를 받게 되면서 로봇 사안을 대놓고 공략하겠다라는 포부를 연초에 맡기면서 큰 주가 상승을 했고 바로 어제였죠. 장 마감하고 나서 장외 거래에서 277억 원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은 약 14%대로 올라오게 되면서 정말로 이걸 인수하는 건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섹터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가 되면서 꾸준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철저한 대응의 영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격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매수가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또한 시초가 대비 10% 상승을 구간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의 특성상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전일에도 보여주었고 그리고 강세를 보여준 섹터가 없으면 챗GPT 아니면은 로봇 관련주가 올라오는 만큼 꾸준한 재공략 또한 가능한 수준인데 이 목표가는 92,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추후 재공략 타이밍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손절가가 상당히 여기서 중요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간의 상승세를 지속하는 동안에 마이너스 10%를 넘는 하락세를 보여준 날이 정말 손에 꼽습니다. 세 손가락 안에 꼽는데 이에 따라 손절 라인 또한 이걸 넘지 않는 75,0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투매가 나왔다고 해서 정리하시기에는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의 상승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선을 이탈하게 되면 너무나 이 투매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담아가시는 것 또한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가 92,000원까지 오늘 두 종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오늘 시장에서 지켜보면 좋을 만한 종목 두 종목 오늘도 들어봤습니다. SBB테크 감속기 관련주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저희 증시 8에서 글로벌 이슈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드렸다면 증시 9에서는 늘 나무뿐만이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개장 시황뿐만이 아니라 종목도 함께 봐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어지는
오늘은 증시9, 강관우의 증시9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강관우의 증시9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꽃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0도 이하,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 추운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황사가 잔류하면서 공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여기에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비롯해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로 다소 추운데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3도로 포근해지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2도로 쌀쌀하고요. 낮에는 10도 선을 웃도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인지금 전주 1도, 대구 3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 한낮에는 13도에서 15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으로 최고 3m, 동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이맘때보다 온화해지지만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